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적인 부를 추구하는 여러분의 경제 멘토, 핀플루언서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그런데 그게 만약 내 통장 잔고를 박살내는 역사라면 미리 알고 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앞으로 다가올 경제적 축복, 아니 최소한 재앙이라도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실 겁니다. 그 지혜를 향한 첫걸음,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시작하시죠. 1929년 세상은 깨달았습니다. 찬란했던 번영이 순식간에 공포로 뒤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바로 어제까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월스트리트 증시는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막대한 부가 공기중으로 증발했고 은행들은 굳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수백만 명이 길거리로 나앉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그냥 한 번의 재앙, 그러니까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만약 1929년 대공황을 일으켰던 바로 그 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우리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면요?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왜 미친 듯이 물가는 오르는데 내 월급만 그대로일까? 왜 내 집 마련은 거의 불가능한 꿈처럼 느껴질까? 왜 빚은 내 월급보다 더 빨리 늘어나는 걸까? 여러분 혼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탐욕과 환상, 그리고 위험 위에 세워진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메아리입니다. 자, 이제 시간을 거슬러 1929년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때의 세상은 엄청난 희열에 취해 있었습니다. 주식시장은 말 그대로 폭주기관차였죠. 선생님, 농부, 정비공 할 것 없이 평범한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마진을 이용해 주식을 샀습니다. 이건 사실상 돈을 빌려서, 즉 영끌과 비투를 해서 도박을 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오직 상승만 할 것 같은 시장에 전부를 건 거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나요? 모두가 낡은 경제법칙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신기술이 쏟아져 나왔고 신용대출은 너무나도 쉬웠습니다. 정치인들은 끝없는 성장을 약속했죠. 하지만 그 화려한 무대 뒤편에서는 아주 위험한 패턴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빚 위에 또 빚을 쌓아 올리고 그 불안한 구조를 오직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접착제 하나로 겨우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대공황 직전 몇 년 동안 투기는 주식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은 불타올랐고 은행들은 무분별하게 대출을 남발했습니다. 기업들은 이익을 부풀려 회계 장부를 조작했고 소비자들은 할부로 명품을 사들였죠. 이 모든 건 완전히 빌린 돈으로 세워진 낙관주의의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비드로 벌인 모든 파티가 그랬듯이 그 끝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1929년 10월 갑자기 시장에 패닉이 덮쳤습니다. 투자자들은 미친 듯이 주식을 팔아치우기 시작했고 가격은 수직으로 낙하했습니다. 며칠 만에 수십억 달러의 종이 위 자산이 사라졌죠. 한때는 무적처럼 보였던 시스템이 산산조각 나면서 그 속이 텅 비어 있었다는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식시장 붕괴는 대공황의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단지 증상일 뿐이었죠. 진짜 병은 경제 시스템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빚, 너무 적은 실질 소득, 그리고 영원히 오를 것이라는 시장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거 정말 낯설게 들리시나요? 오늘날 정확히 똑같은 상황이 새로운 이름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종이 테이프와 전보 대신에 우리는 주식거래 앱과 코인 차트를 보고 있죠. 마진론 대신에 신용카드,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수조 달러에 달하는 국가부채가 있습니다. 환상은 약해진 게 아니라 더 교묘하게 진화했을 뿐입니다. 현대 경제는 소비를 먹고 자랍니다. 하지만 소비는 신뢰에 의존하고 그 신뢰라는 건 지극히 깨지기 쉽습니다. 사람들이 시스템이 안전하다고 믿을 때 그들은 돈을 빌리고 쓰고 투자합니다. 하지만 의심이 스며드는 순간 모든 것이 얼어붙습니다. 1929년에 벌어진 일이 바로 그것이었고 오늘날 경제학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 역시 바로 그것입니다. 진짜 위험은 단순히 시장이 붕괴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위험은 바로 신뢰가 사라졌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단 시스템이 버텨줄 거라는 믿음을 버리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이 게임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빚 문제를 한번 볼까요? 1929년 미국의 가계부채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은 임금과 물가가 영원히 오를 것이라고 확신하며 감당할 수도 없는 자동차, 라디오, 집을 사들였습니다. 2025년 현재 전 세계 총부채는 전 세계 GDP의 300%를 넘어섰습니다. 패턴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일의 돈을 끌어다 오늘을 버티고 있는 셈이죠. 그 시절 은행들은 위험한 대출 상품을 기회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팔았습니다. 오늘날 그들은 복잡한 금융 파생 상품을 통해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도구는 진화했지만 인간의 심리는 그대로입니다. 1920년대 불평등은 역사적인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극소수의 엘리트가 국가부의 대부분을 통제했고 노동자 계층은 빚과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거품이 터졌을 때 그들에게는 기댈 곳이 아무것도 없었죠. 자, 지금 우리 주위를 둘러보세요. 상위 1%가 하위 90%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좁혀보면 금수저, 흑수저라는 말이 더 와닿겠죠. 기업 이익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데 실질 임금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중산층은 쥐어짜이고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 빚에 의존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세기를 위해 다시 쓰인 똑같은 대본일 뿐입니다. 1920년대 후반 미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은 성장을 위해 저금리를 유지하다가 인플레이션 조짐이 보이자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그 결과는 신용시장을 질식시키고 패닉을 유발한 갑작스러운 유동성 경색이었습니다. 오늘날 중앙은행들은 똑같이 불가능한 선택에 직면해 있습니다. 시장을 살리기 위해 돈을 찍어낼 것인가, 아니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릴 것인가. 어느 쪽을 선택하든 끔찍한 결과가 따릅니다. 역사는 지금 슬로우 모션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기. 1929년 사람들은 단지 남들이 다 한다는 이유만으로 이해하지도 못하는 주식에 저축을 쏟아부었습니다. 오늘날 그건 밈주식, NFT, 그리고 코인 광풍으로 나타납니다. 그 심리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FOMO, 즉 나만 뒤처질 수 없다는 공포, 탐욕, 그리고 일확천금의 꿈. 가격이 오를 때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착각합니다. 가격이 폭락하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가 운이 좋았을 뿐이라는 걸 깨닫죠. 대공황은 한 가지 잔인한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시스템이 너무 불평등해지고 너무 많은 레버리지에 의존하게 되면 결국 그 자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만약이 아니라 언제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오늘날 대부분의 경제는
빌려온 신뢰 위에서 간신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징후는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습니다.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 기업들의 연쇄부도,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돈을 찍어내는 정부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1929년의 금융 시스템은 지금보다 규모가 작았습니다. 그게 무너졌을 때 수백만 명이 파괴되었죠. 오늘날의 시스템은 전 지구적입니다. 단 한 번의 충격이 수초 만에 대륙을 건너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판돈이 비교도 안 될 만큼 커진 겁니다. 1929년에 일어난 일은 단순한 금융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상력의 실패였습니다. 사람들은 번영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해졌는지 보지 못했죠. 우리는 오늘날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과 정치인들이 이 환상을 계속 유지해 줄 것이라고 맹신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빚과 투기 위에 세워진 안정은 진짜가 아닙니다. 그저 빌려온 시간일 뿐입니다. 1929년의 교훈은 학습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잊혔을 뿐이죠. 왜냐하면 모든 세대는 자기가 이전 세대보다 더 똑똑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다르다고 말이죠. 하지만 패턴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공황은 월스트리트의 며칠 나쁜 날들로 시작해서 수년간의 고난, 디플레이션, 그리고 믿음의 상실로 끝났습니다. 위험은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은 바로 우리가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때와 똑같은 힘들이 다시 돌아왔다면 질문은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 환상이 다시 한번 깨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1930년대 초 환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무료 급식소 앞에는 줄이 끝도 없이 늘어섰고 수천 개의 은행이 파산했습니다. 가족들은 집과 저축, 그리고 희망을 잃었습니다. 금융공황으로 시작된 것이 전면적인 사회붕괴로 이어진 것입니다. 정부들은 허둥지둥 대응에 나섰지만 그들의 정책은 조잡했습니다. 예산 균형을 맞춘다며 지출을 삭감했고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며 관세를 올렸고 그 결과 실업률이 치솟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단기적인 혼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붕괴를 심화시켰습니다. 대공황은 10년간 지속된 깊은 상처가 되었고 정치, 경제, 그리고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믿음을 재편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은 논리가 보입니다. 균열이 보이면 정책 이반자들은 똑같은 각본을 꺼내듭니다. 돈을 찍어내고 금리를 내리고 안정을 약속하죠. 그들은 원인이 아니라 증상만 치료합니다. 현재 세계 경제는 결코 갚을 수 없는 빚 위에 떠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개입과 대중의 믿음으로 겨우 유지되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위태롭습니다. 1920년대를 파멸로 이끌었던 바로 그 구조가 지금은 행성 단위의 규모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대공황은 단지 개인의 자산 포트폴리오만 파괴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포퓰리즘과 보호무역주의를 낳았습니다. 사람들은 내면으로 파고들어 외국인, 엘리트, 그리고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시스템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똑같은 정서가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제도에 대한 불신, 불평등에 대한 분노, 변화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불안은 극단주의를 낳고 역사는 고통이 정치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경고합니다. 1929년에는 투기가 눈에 보였습니다. 군중들은 증권사 객장에 모여 시세 표시기가 돌아가는 것을 지켜봤죠. 오늘날 투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스크린과 알고리즘 뒤에 숨어 있죠. 초당 수백만 건의 디지털 거래가 발생합니다. 파생상품 위에 또 다른 파생상품이 쌓여 있습니다. 이 속도는 취약성을 증폭시킵니다. 투자 심리가 돌아서는 순간 반응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시장은 이제 인간의 이해보다 더 빨리 움직이며 다음 붕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기 전에 퍼져나갈 것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유사점은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것입니다. 모든 붕괴 직전에 사람들은 가장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진보와 기술, 그리고 통제를 믿습니다. 경고는 비관론으로 치부되죠. 1920년대에 일찍 주식을 판 사람들은 조롱당했습니다. 2025년 거품을 경고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방식으로 비웃음을 당합니다. 자신감은 눈을 멀게 하고 안일함은 쌓여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무언가가 부서집니다. 그건 채무 불이행일 수도, 경매 실패일 수도, 갑작스러운 유동성 상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상은 증발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운명이 아닙니다. 교훈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위험을 분산하고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의심하고 가치는 신뢰에 기반하며 신뢰는 원칙에 기반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스템은 시장이 하락할 때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왜 시장이 상승했었는지를 잊어버렸을 때 실패합니다. 1929년 아무도 10년간의 대공황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2025년 거의 아무도 같은 일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점이 이 메아리를 그토록 위험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익숙함은 무지를 낳습니다. 빚이 쌓이고 투기가 늘고 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과연 이전 세대보다 현명한가, 아니면 그저 더 나은 기술로 그들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을 뿐인가? 1929년의 먼지가 가라앉았을 때 파괴된 것은 재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시장에 대한 믿음, 리더십에 대한 믿음, 그리고 노력만으로 번영을 이룰 수 있다는 약속에 대한 믿음. 그 붕괴는 국가들로 하여금 돈과 권력에 대해 믿었던 모든 것을 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배운 가장 명확한 교훈은 디플레이션은 죽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경제는 인플레이션을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됐죠. 하지만 그 관용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은 저축의 가치를 갉아먹고 빚을 장려하며 신중함을 벌합니다. 그것은 조용히 부를 저축하는 사람에게서 빌리는 사람에게로, 노동자에게서 자산가에게로 이전시킵니다. 오늘날의 위기가 파산이 아닌 구제금융으로 끝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 1929년의 가장 큰 교훈은 부인, 즉 현실 부정이었습니다. 언론은 첫 시장 하락을 건강한 조정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일시적인 난기류라고 불렀습니다. 은행가들은 펀더멘털은 견고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이 진실을 인정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죠. 시스템은 이미 금이 가 있었습니다. 그 심리, 믿기를 거부하는 그 심리는 시대를 초월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를 다시 둘러싸고 있습니다. 미래의 역사가들이 우리 시대를 연구할 때 그들은 우리가 1929년을 보며 묻는 똑같은 질문을 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재앙이 오는 것을 보지 못했을까? 그리고 그 대답은 똑같을 겁니다. 그들은 봤다. 단지 믿지 않기로 선택했을 뿐이다. 수정보다 안락함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든 붕괴의 핵심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서 있을까요?
세계 경제는 익숙한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성장은 둔화되고 부채는 치솟고 불평등은 분노를 키우고 제도는 삐걱거립니다. 패턴은 오래되었고 단지 맥락만 새로울 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다 보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여러분 자신의 경제, 저축, 주변 물가,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둘러보십시오. 1929년의 유령은 역사책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근거 없이 이익을 줬고 편안함을 위해 경고를 무시하고 투기를 성장으로 착각하는 모든 결정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만약 1929년의 조건들이 다시 돌아온다면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너무 복잡하고 너무 자신만만해서 더 이상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볼 수조차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버린 걸까요? 그 대답이 어쩌면 다음 10년이 과거를 반복할지 아니면 마침내 과거로부터 배울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